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또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충북 떠나는 교사들입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신청한 교원 수가 충북이 전국 2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충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신청한 교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뉴스가 구체화된 거는 이제 서울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국회의원 발의입니다. 네. 전국의 그 교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결과인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전출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그다음이 충청북도, 그다음이 충청남도라고 합니다. 충청북도가 왜 이렇게 충청북도를 떠나서 다른 시도로다가 교원들이 떠나려고 할까?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갑자기 국회발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충북의 교사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신청을 많이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인원수 차이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4,000명, 그다음에 충북이 약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바로 뒤를 따라오는 게 충남인데 충북이랑 충남은 사실상 뭐 몇십 명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뭐 박빙입니다. 박빙인데 이 자체가 곧 그 지역의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어떻게 했던 게 지금 이제 지방 소멸과 맞물려서 지방의 학령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그리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이 좀 지금 교사 이동으로 파악해냈다. 그래서 근무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 소멸을 가져오는 학령 인구에 대한 증가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충북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충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안 좋아서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지금 대도시나 수도권 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 신청하는 곳이 거기가 더 상대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 근데 어떤 게 더 이거를 커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네.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우리가 그 교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르치는 환경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업인 거잖아요. 생활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좋다 나쁘다의 영향도 있겠지만 반대로 본인의 생활에 대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막 조사를 해보면 충북에서 전출을 많이 희망하는 도시 중 하나가 뭐 경기도 수도권 이런 쪽도 있지만 2위가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주 어떤 생활 거주지가 사실 엄청 이 충북이나 이쪽하고 거리가 먼 곳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본인들의 자녀라든가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 자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희망이 좀 여기에 같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육의 어떤 환경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의 교육도 큰 이제 물론이죠.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 예산을 살펴봤을 때 기초나 광역권에서 충북은 순위조차 매기기 힘들다. 특히 뭐 옥천영동은 아예 지원 자체가 제로고 청주는 0.000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 투자 예산이 적다고 하면 그 수치적인 반증에 의하면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또 그게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충북의 그러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더 교육 여건이 좋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그 전출을 지금 이제 신청한 숫자가 그만큼이라는 건데 신청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 전출 전입 자체가 1대1 대응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종으로 넘어가겠다고 한다면 이제 세종에서 정해져 있는 할당 교원 인원수에서 한 명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출을 희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출되거나 금방 선생님들이 공동화되거나 이런 문제점은 사실 발생하진 않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출 희망자가 있다고 그 인원의 퍼센테로 내보내는 건 아니니까 1대1 교환 그만큼 또 여기 수요처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왜 수치가 많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세종울레콜이라는 세종이라는 새로운 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 대전에서 세종이라는 게 태어났고요. 두 번째 이제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분들이 교육 선택지로 수도권에서 자리를 못 잡고 교육 선택지로 제2로 잡는 게 충북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충북 지역에서 교사를 보면 수도권에 근무하는 분들과 이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간혹 그 남편의 직장을 따라 아니면 부인의 직장을 따라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경우가 종종 보이고 의외로 그 수치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우리 권호주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내 생활 여건, 교육 여건이 교사들을 이 지역에서 떠나는 수치를 많이 만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좀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게 이 박용진 의원이 어떤 문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해요. 농어촌에 대한 그 학령 인구가 공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다. 너무 심각할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놓고 쳐도 사실 군 단위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학교가 제대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농어촌에 있는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폐교됐고 통폐합되고 있고 뭐 속리산 중학교라는 이렇게 아예 특성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정말 많은 그 동네들이 통합을 해서 학교를 한 개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그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통폐합을 시켜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뭐 서너 명, 한두 명 있는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존재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곳은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이.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혜택이라든가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느냐 이것들은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시골의 학교에 근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 학교에 거의 뭐 한두 명이 유일한 선생님에 가까운 그런 그 교육 환경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교육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심각히 교육청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도서 이제 벽지 이렇게 좀 시골 마을의 교사분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하겠지만 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어요? 완전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을 제외하면 사실 하다가 조금 많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이 그거를 좀 반증하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여건이 좋아지려고 하면 사실은 선생님 급여를 더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벽지 수당이라 이런 걸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분들을 많이 올려줄 수 없는 구조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지역 사회가 그분들에게 그 어떤 교육의 의지를 더 폭발시키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역 사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 발령이 나서 학생들을 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더 증가되고 폭발적이고 사명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함께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것과는 약간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순창에서는 순창군에서 직접
나서서 인재 양성이라는 명목으로다가 그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옥천 기숙사 뭐 옥천 뭐라고 그러죠? 그 기숙소를 만들어서 약 중고등학교 200명 정도를 숙소를 제공하면서 아마 학원비부터 교육, 밥값까지 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교육에 세금을 갖고 200명에 한정이 돼서 특별하게 제공을 한다는 어떤 불평등의 요인도 있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는 교육자들에도 사명감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추대 예산은 결국은 지역이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직접적인 지표고 그 지표는 결국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할 거다. 그런 요인이 있어야지 좀 떠나는 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좀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더불어 해본 거죠. 근데 지역에서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더 오래 있게 한다. 그냥 추상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상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업적으로 어떤 만족도를 느낄 수 없는 교육 환경이라면 저는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물론 그 불편함이나 그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보전이 돼야죠. 네. 당연히 돼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러고 싶은데 내가 이 뭐 한 서너 명 정도의 아이들 그것도 모두 학년이 다 다르고 막 이런 친구들을 내가 케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이라든가 어떤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의지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 몇 년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급여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보전이 가능하겠냐. 일단은 충북에서 일하는 교사 그 교원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에 떠나고 싶은 교사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뭐 그 저희가 이 뉴스와 관련돼서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어쨌든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수치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론 단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향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이 박용진 의원의 어떤 발표를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코 그냥 쉽게 그냥 우리 뭐 충북이 2등했구나 이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하여튼 우리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선생님들 우리 그 충북의 교육 환경이 다른 데보다 크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충북이 국토의 중심으로 하나하나 변화돼 나가고 교육 현장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현장에서 느끼고 계실 텐데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부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의 멋진 교육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야생 멧돼지 포획 실효성은입니다.
현재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가 확실히 지금 뭐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그 야생 멧돼지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충청북도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야생 멧돼지 포획을 지금 이제 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그 포획으로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전파되는 거 아니냐,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어로 ASF. 네. 뭔가 좀 뭐의 약자인가요? 되게 그런 것까지도 뭐 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뭐 외계인이 뭐가 침투한 것 같지 않아요? ASF가 이티 뭔가 네네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오면 돼지가 몰살을 한다고 아, 합니다. 뭐 베트남 이런 데서는 지금 돼지가 전체 몰살을 했다고 기사로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돼지가 멸종이 돼서 우리나라 돼지를 먹을 수 없는 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서 멧돼지 총사살령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도 며칠 전 이야기에 의하면 약 4,000마리 정도의 멧돼지가 사살됐다고 하고요. 경기도 연천 지역에는 아예 그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체 멧돼지를 지금 사살해서 없애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멧돼지를 사살해서만 되는 건가? 그러고 이 핑계를 다 멧돼지에게만 돌릴 건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구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멧돼지를 사살하고 나서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서로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멧돼지를 사살을 하고 나면 땅을 파서 멧돼지를 땅 속에 넣고 생석회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냥하는 포수가 멧돼지를 잡으면서 삽을 들고 생석회를 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생석회가 무겁나요? 그 가루잖아요. 그 석회가루, 네. 그 하얀 석회가루 그렇죠. 그거잖아요. 부대 무겁죠. 근데 이게 총 들고 다니기 총도 무거운데. 총에 4배 그거를 시멘트 푸대 같은 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멧돼지를 사살해서 그냥 방치할 수뿐이 현재 요건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처리 과정을 우리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그 죽은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게 지금 우리나라 4개인가요? 4마리 정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돼지들을 그냥 방치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르게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놔뒀으면 자기네 영역에서 싸우다가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는데 괜히 그 주범으로 찍혀가지고 사체가 돼서 그거를 뭐 새가 찝어 먹어서 뭐 이쪽으로 날라서 혹시나 전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요인이 결국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에 세심한 그 통찰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문제 제기를 보면서 역시 진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똑똑하구나 이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많이 뭐 숙고를 엄청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멧돼지가 옮기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아직 확산 경로도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멧돼지에게서 옮겨왔다면 멧돼지가 진짜 폐사된 것들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멧돼지로 옮겨지는가가 지금 미정인데 이제 멧돼지에서 4마리 발견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야 다 잡자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잡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그 다음은 어떡하지? 이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게 이 포수들이 이거를 다니면서 그 배변
이런 것들 밟거나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거 이거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그 쏴서 잡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묻어야만 사실 효과가 가장 좋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사람이 혼자서 그걸 하냐. 사실 당연히 못하는 거다. 이 사람이 혼자 파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 잡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잡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다. 더군다나 얘를 끌고 내려오면 얘가 총을 맞아서 죽은 거기 때문에 피를 계속 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끌고 오는 동안 이게 더 전파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만두면 지네 구역 안에만 있을 애들인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끌고 내려오느라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다시 논란이 된 거죠. 그리고 잡으면은 그 멧돼지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더 막 확산될 수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죠. 야생 동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영역이 있는 거죠. 자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벼 있으면 그 영역을 차지하러 그러고 거기를 쉽게 탈환하지 않습니까? 전방 지역에서 그 지금 사살하려고 하니까 멧돼지들은 자기들이 살 방법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어디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하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남쪽 지역 아니 그 남하에서 그 밑에 지역에 멧돼지를 사살해서 편히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다 열어놓는 거죠. 공간을 열어놓으니까 전방에 있는 멧돼지가 이쪽 아래로 다 내려오기에 좋은 환경을 거꾸로 만들어주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개체수 조절이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의 어떤 조절은 필요한지 요새 멧돼지가 농가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필요하겠지만 전체 사살 명령은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전체 사살 명령이 왜 이야기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먹히냐 하면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산 근처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멧돼지 피해를 한번 안 당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멧돼지와의 상생을 어떻게 할 건가도 실험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멧돼지가 먹을 음식을 지속적으로 갖다 놔서 그걸 먹고 나서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는 이런 실험도 하고 그래서 상생의 실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멧돼지를 일제히 사살하면 민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민원도 줄여보자는 자치단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과감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돼지열병 자체에 대한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가장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방역을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조치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유입되고 있는지를 원인을 파악하는 거. 밝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어쨌든 멧돼지는 자연 생태계란 말이에요. 이게 도심에 농가 피해가 있었고 내려오기도 하지만 자연 생태계에 손을 댔을 때에는 그 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인간이 함부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도 많이 겪어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애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전멸을 시키겠다. 이제 그 뒤에 오는 어떤 영향을 고려해야 하느냐 이 부분까지 진짜 고려를 하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멧돼지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거라면 멧돼지들이 내려오지만 못하면 돼요. 내려오지 못하는 저지선을 만드는 건 죽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과연 죽이는 것까지가 필요해서 생태계 자체를 하나를 없앨 정도인가? 이거는 그것이 어떤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라는 게 딱 정해지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멧돼지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됐다면 멧돼지 사이에서도 그런 전염된 죽는 애들이 있어야 멧돼지로 되는 거죠. 인해서 죽은 그 멧돼지들이 한 몇백 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집단 폐사를 하는 것 같이 집단적으로 멧돼지가 폐사된 상태로 발견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면. 그렇죠. 그런데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 없애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예. 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타 뭐
다른 가축 전염병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인자는 사람이다. 그러고 그 가축들을 기르는 환경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독과 이런 어떤 인식을 철저히 하게 만드는 교육이 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조류의 문제, 야생 철새의 문제, 뭐 멧돼지의 문제라서 자연 생태계로다 피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간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방역을 하고 지켜나갔고 그 사육 환경을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우선 포획을 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가 아까 그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포획을 하기로 한 것까진 좋은데 그렇다면 그걸 묻을 수 있는 어떤 향후 조건들을 같이 따라 붙여서 바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해요. 4,000몇 마리를 잡는 동안 얘네들을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그것을 묻고 정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 인원이나 어떤 투입이 되어야겠네요. 바로 투입이 돼서 최소한 2차, 3차의 우려와 걱정을 더 이상은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어떤 원론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시급한 문제는 그거부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뭔 일 이슈 또 저희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